생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 사람이 있죠. 네,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오늘은 그의 혁명적인 아이디어, 진화론의 그 핵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윈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그의 책 종의 기원에 딱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바로 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소리 같지만 당시에는 정말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개념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우연한 차이가 생존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연이 바로 그걸 선택해서 다음 세대로 물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연 선택의 원리예요. 자, 그럼 이 위대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한 번의 긴 항해였습니다. 이 여정이 던진 질문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어떻게 보면 거대한 과학적 미스터리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재밌는 건요, 다윈이 처음부터 혁명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그로에 탈 때만 해도 종은 변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던 그냥 평범한 박물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5년간의 항해가 그의 생각을 글자 그대로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브라질의 그 무성한 열대림, 아르헨티나 땅속에서 발견한 거대한 동물뼈 화석, 그리고 칠레에서 직접 겪은 대지진, 이런 경험들이 그의 머릿속에 있던 기존의 상식을 마구 흔들기 시작한 거죠. 이 기나긴 여정은 다윈에게 아주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아니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남미의 레아랑 아프리카의 타조는 신기할 정도로 닮았지? 둘째, 그런데 왜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종들은 또 미묘하게 다른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유명한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이 섬의 생물들은 왜 섬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긴 거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자, 이제 다윈이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눈부신 해답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다윈이 내놓은 해답의 핵심, 그게 바로 자연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책에서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얻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데 식량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윈은 이걸 보고 아하, 바로 이거다 싶었던 겁니다. 모든 생물은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이 자연 선택의 논리는요, 들어보면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딱 세 단계로 정리돼요. 자, 첫째, 어떤 생물 집단을 봐도 개체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이걸 변이라고 합니다. 둘째, 이들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여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아주 사소한 차이라도 유리한 변이를 가진 녀석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다윈은 자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말 방대한 증거들을 모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가 제시한 일종의 사건 파일, 그 결정적 증거들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위 선택이라는 건데요. 이 비둘기들 좀 보세요. 전부 한 조상에서 나왔는데 모습이 제각각이죠? 이건 인간이 나는 이런 깃털색이 좋아, 나는 이런 부리 모양이 좋아 하면서 원하는 특징을 가진 개체만 골라서 계속 교배시킨 결과예요. 다윈은 생각했죠. 자연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단지 선택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라고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갈라파고스의 그 미스터리, 지리적 분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라파고스 지도의 생물들은 왜 환경이 비슷한 저 멀리 아프리카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생물들과 훨씬 더 닮았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만약 모든 종이 각 장소에서 신에 의해 딱 맞게 창조되었다면 이럴 이유가 없죠. 이건 오히려 한 조상이 남아메리카에서 건너와서 섬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서서히 변화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었어요. 진화가 사실이라면 중간 단계 생물 화석은 다 어디 갔냐? 잃어버린 고리는 어디냐고요. 여기에 대해 다윈은 화석 기록이란 건 중간중간 페이지가 찢겨나간 아주 오래된 역사책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남아있을 순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보세요.
이 시조새 화석처럼 파충류의 이빨과 꼬리를 가졌으면서도 새의 깃털을 가진 이런 결정적인 중간 형태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마지막 증거는 바로 생물들의 몸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진화의 흔적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팔, 박쥐의 날개, 고래의 지느러미. 하는 일은 다 다른데 뼈의 기본 구조는 놀랍도록 비슷하죠? 이걸 상동기관이라고 하고요. 또 동물들의 초기배아 모습은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쓸모가 없어져서 퇴화했지만 조상에게는 있었던 기관의 흔적, 바로 흔적 기관도 있죠. 고래 몸속에 숨겨진 작은 다리뼈 같은 것들이요. 이 모든 게 뭘 말해주겠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생물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윈의 이 아이디어가 우리 생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철학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윈 이론이 당시 사람들에게 던진 가장 큰 충격은요, 아마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 서양 사람들은 신을 정점으로 해서 천사, 인간, 동물, 식물, 순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위계 질서, 존재의 대사슬을 믿었어요. 당연히 인간은 그 꼭대기 근처에 있는 특별한 존재였죠. 그런데 다윈이 이걸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생명의 나무에 뻗어나온 수많은 가지 중 하나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저 자연의 일부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흔히들 진화라고 하면 뭔가 더 나은 것, 더 우월한 것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다윈 이전의 생각입니다. 다윈이 말한 진화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그냥 무작위로, 우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자연 선택은 그 중에서 더 나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적합한 것을 골라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다윈은 사실 평생을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기원 이후에도 식충식물이나 지렁이 같은 작은 생물들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82년 그는 영국의 왕들과 뉴턴 같은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만히 보면 생물의 역사는 그야말로 적자생존, 진화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려는 진보의 역사에 가깝습니다. 이 거대한 진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우리 인간의 이런 선택은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